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전일 일본 중앙은행에서 비존 통화 정책을 유지키로 결정하자 코스피가 하락세를 줄이더니 낙폭을 줄여 결국 상승 반전의 소폭이지만 성공을 해서 사흘째 강세를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4월 소비세 인상 이전에 추가 양적 완화가 일본에서 단행된다면 다시 한번 조용했던 엔저 우려가 불거지면서 수출주의 경고 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상황을 모면했다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그대로 지수에 드러났던 것이죠. 하지만 어제 지수 추가 상승 혹은 플러스 마감에 대한 평가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인데 어제 거래 대금은 3주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연평균 거래 대금보다도 1조나 모자란 수치였습니다. 결국 이렇다 할 수급 주체가 없는 가운데 BOJ라는 재료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일본의 부양책이란 재료가 살아있었음에도 뉴욕과 유럽 증시 역시 방향성 없이 끝난 간밤의 모습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13년 7개월 내 종가상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잊으셔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죠. 리뷰 앤 프리뷰 시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전일장 BOJ 재료가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평가했을지 코스피도 플러스 마감, 코스닥도 하루 만에 반등이 있었죠. 무엇보다 오늘장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전문가 네 분의 의견 모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순 차장님은 거래 대금이 2조 7천억밖에 안 됐다. 상승 동력이 없었다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도 거래 대금 부진 속에 비추세 국면이 지속됐다 하셨습니다. 변동성만 컸었죠. 김혜란 연구원님의 의견은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몰렸었고 그래서 강보합으로 소폭밖에 오르지 못했었고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하루 만에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반등이 있었다. 수급이 전혀 달랐던 양시장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장중 변동성이 제법 컸던 하루였는데 은행과 건설 섹터가 이틀 전 강세 흐름을 계속 지속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던 것도 특징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장 프리뷰 볼까요? 최희순 차장님이 이제 관건이 1950선 돌파와 안착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혜란 연구원님 세 번째 줄 먼저 보면 1960선 정도의 회복 시도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두 번째 줄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이 확실하게 증시 귀환하기 전까지는 박스권 횡보만이 이어질 것이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김영겸 팀장님은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텐데 어제는 트로이카 업종 특별히 그 가운데 건설과 은행의 추가 상승세가 보여졌다 하셨지만 향후 특별히 오늘부터는 태양광과 2차 전지 관련주를 주목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네요. 네, 오늘은 이 가운데 동부증권 방배주점으로 가서 김혜란 연구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BOJ 회의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수급이 양시장 상당히 상반됐다라는 점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향후에 추격 매수 자제라는 전략도 왜 그렇게 이유를 이제 들 수 있는지 전략까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이제 1950선, 이제 20일 이평선, 그리고 1960선인 60일 이평선까지 계속 상승 시도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일 최근 시장과 마찬가지로 장중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내의 변수가 지금 다 소멸되고 있는 과정인데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지금 최근 6거래일 연속 3조 원 초중반대 거래대금,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2조 6천억 원 수준으로 2007년 상반기 이후에 지금 거래대금이 최저 수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이제 낙폭 경험했던 1월과 2월 이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3조 8천억 원, 그리고 3조 7천억 원, 그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금 수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특별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은 뭐 지속적인 반등 시도 안에서도 관망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답답한 시장 흐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뭐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매수 주체가 돌아오기까지는 좀 대형주보다는 이제 어제 장에서도 보여주다시피 중소형주 중심의 좀 단기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좀 추가적인 뭐 화끈한 반등을 위해서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선물 시장에서 거래 형태 보면은 그냥 방향성 없는 좀 단기 매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시장이 전체적인 반등이 일어난다면은 뭐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시점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학이라든지 금융주, 뭐 건설주 중심의 지금 퍼가 굉장히 낮은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이 뭐 향후 시장에 다시 컴백한다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에 매력적인 업종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전일 1940선 회복한 데 이어서 뭐 오늘도 이제 지지 저항선 작용하는 뭐 20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에서의 뭐 반등 시도 또 되돌림 현상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계속 이제 좁은 박스권 구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평가, 저퍼 수준의 이제 대형주들의 분할 매수 관점 아니면 이제 단기 중소형주 위주의 좀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반등을 계속해서 모색하겠지만 매물대를 시원하게 뚫는 상승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시면서 저평가된 낙폭과대 대형주를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금씩 모아가자라시면서 저점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일정은 끝이 없죠. 어제 BOJ 통화정책회의 결정이 있었고 오늘 밤 또 FMC 의사록도 공개됩니다. 샌드위치에 낀 날 저희가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 전화 연결해보려 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어제 BOJ 회의 리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4분기 지난해 GDP 성장률이 부진했어서 소비세 인상 이전에 추가 양적 완화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약간 그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만장일치로 기존 통화 정책이 유지가 됐고 대출 프로그램만 연장 확대된 모습입니다. 엔달러도 약간 102엔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인데 향후 엔달러 전망하고 어제 BOJ 회의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일본은행 뱅크 오브 재팬 BOJ의 그 금융정책 결정회의 우리나라 한은의 금통위에 해당하죠. 지금 에리나잉크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은 그대로 갑니다. 본원 통화량을 연간 60조에서 70조 사이로 그냥 늘려나간다. 그것이 이제 작년 4월 4일 날 구로다 하루이코 BOJ 총재가 처음으로 BOJ 총재로 취임해서 이제 나와서 아주 회심의 그 배판 작전이었죠. 2년 동안 본원 통화 2배 늘려서 1년에 CPI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물가 2배 오르는 세상을 만들겠다 했는데요. 자, 어제 특히 일본 니케이나 달러인 시장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차트 순서대로 먼저 한번 달러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어제 이제 결국 내용은 별게 없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최근 들어서 제가 좀 굵게 표시한 121선에서 달러엔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지를 받았는데요. 지금 일본 증시는 어쨌거나 엔화가 약세, 즉 달러엔 환율이 위로 올라야만이 니케이가 오르고 달러엔 환율이 내리는 엔화가 강세로 가면은 니케이도 빠지는 그런 흐름이 지금 계속 아베노믹스가 시장을 지배한 이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급한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어제 이제 대출 지원 기금 프로그램을 갖다가 기존의 2배, 이 구로다 특유의 또 2배를 외치는 그림인데요. 자, 문제는 기존에 이 대출 지원 프로그램만으로도 예상 목표액은 15조엔입니다만 지금 이걸 쓰고 있는 대출 잔액이 9조 2천억엔 지금 2배를 늘릴 필요도 없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자, 늘렸고요.
그렇다면 이 늘린 돈을 갖다가 과연 일본의 기업과 가게가 얼마나 갖다 쓰겠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니케이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은,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은, 니케이도 어제 이제 달러인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저렇게 이제 오르는 모습입니다만,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다시피, 달러인보다도 조금 더 급격하게 밀린, 니케이는 121선, 그리고 21선, 이런 저항 구간에 또 이제 막혔습니다. 오늘 당장 오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설명하셨던 일본 GDP의 부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더 필요치도 않은 그냥 대출 지원 기금의 프로그램 연장, 그리고 3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던 1년 더 연장,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무슨 아이돌 그룹 공연이라고 할까요? 주인공들이 무대에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하고 그냥 쑥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냥 환호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해줄 수 있겠다, 어쨌거나 의지만 표명했다 하는 것인데, 이른바 이 팔로스루가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도, 그리고 향후 계속해서 이 엔 약세와 니케이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은 좀 과했다는 얘기죠. 일본뿐이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최근 들어서 지표가 나쁩니다만 전부 날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요즘 보고 있으면은 지난 12월 1월에 미국 날씨가 그렇게 춥고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 그런 역사적인 한파가 없었더라면 미국 연준이나 미국 증시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요. 요약하자면은 일본 시장의 어제 반응은 오늘 조금 더 보자는 얘기고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제 한 10포인트 정도 낙폭이 커졌습니다만, 일본 따라서 이렇게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고, 지금 또 밤사이 뉴욕 증시가 또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나스닥만 날아가는 그런 또 혼조세를 보이고, 반면에 유가, 천연가스, 비철금속, 곡물 할 것 없이 커머디티 마켓 쪽, 원자재 쪽의 가격은 최근 들어서 급하게 랠리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또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FMC 1월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데 이 자리가 바로 추가 테이퍼링이 결정된 자리여서 진짜 이날 당일날 연준 내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이미 연준의 어떤 목표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조정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을지도 또 다른 관심이 끌려지는 그런 대목인데, 그에 앞서서 옐런의 데뷔날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리포트 보니까 역시 재미있는 비유를 드셨더라고요. 옐런은 버냉키의 아바타다라시면서요. 네네. 네. 현재로서는 버냉키를 능가하는 옐렌, 버냉키와 차별화된 옐렌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 중에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시장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하고 FMC 일정이 나타나 있는 그 화면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겁니다. 자, 저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제가 인용한 그래픽입니다만, 저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지금 향후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전망입니다. 다음 달 3월 FMC에서는 좀 쉬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한 번 더 100억 불 줄이고 또 쉬지 않겠느냐 등등의 생각입니다만,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죠. 그러나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깊이 있게 또 전달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힐슨나스 기자라든지, 또 어제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고용지표가 좀 다시 나빠진다고 해서 실업률 올라간다고 해서 테이퍼링을 줄일 이유는 없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저는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한데요. 금년 1월, 3월, 4월 이런 순서로 해서 연말까지 8차례에 걸친 FMC가 잡혀있고, 지금처럼 계속 100억 불씩 줄여나간다면은 금년 마지막 12월 중순 FMC에서는 양적 완화를 종료할 수도 있겠다 하는 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데이터 디펜던트, 이른바 경제 지표 의존적인 QE 테이퍼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표가 나빠지거나 시장이 부러지는 모습을 보이면은 QE 축소를 갖다 중단하거나 심지어 QE를 늘릴 수도 있다는 그런 식의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봐서는 좀 약간 이렇게 그냥 립 서비스 내지는 샤킹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다우지수 차트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제 시장이, 그 다음 자료로, 다우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연초 고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급락 이후에 또 V자 반등의 양상도 보입니다만, 변곡점을 짚어나가기 위한 피보나치 타임존을 펼쳐놓으면은 향후 한 3, 4일 정도 거래일 기준으로 지나고 나서가 고비입니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신다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법한 그림인데요.
네, 마켓워치에 이제 저 친구가 작년에도 저런 그림을 올리고 연초에 또 지난주에도 또 업데이트해서 저 까만색의 2028년, 29년 대공황 전후한 다우지수 흐름하고 최근의 다우지수 흐름이 너무나 흡사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저걸 보고 겁을 먹어야 될지 한번 웃고 넘어가야 될지는 좀 판단하시기 나름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딱히 이거다 할 만한 이벤트나 재료는 없는 와중에도 시장은 지금 원자재 시장, 즉 커머디티 마켓의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에 아까 에리나 잉크께서 말씀하신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제 저희가 봐서는 거의 무력화됐다고 보입니다. 지난주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가 또 실업률이 거의 7% 근접하니까 자기의 말을 뒤집기도 하는데요. 저거는 믿을 바 못 되는 그냥 시장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노래를 해왔습니다만 저는 저 부분은 한동안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국면이고 요약하자면은 지금부터 2월 말 넘기는 요 남은 기간 동안이 굉장히 이렇게 투자자 여러분들 가운데 입장에서는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여기서 정말 날아가는 버블의 차원을 넘어서 버블이고 뭐를 떠나서 진짜 날아가는 증시가 되느냐 한번 좀 이렇게 위기감을 느낄 만한 그런 깊은 조정이 오느냐 그것을 맞이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사실 2주 전에 우리 센터장님 뵀을 때는 원달러 환율 얘기인데 물론 다우지수도 200일선까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달러원은 이거 1,100원 갑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1,090원 정도에서 딱 막혀 있는 정도였었죠. 예. 그때 이제 연준이 마이웨이를 외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사실 마이웨이는 계속 옐런의 입에서도 외쳐지고 있다라는 분석이셨거든요. 네. 향후의 환율 레인지하고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2월 말까지 정도 한번 전망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럴까요? 달러원 차트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죠. 어쨌거나 연초 이렇게 달러원 환율이 이렇게 위로 뜨는 가운데에 그것이 이제 1,090원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밀려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부분은 아주 얇은 저 구름대인데요. 저나마도 저런 얇은 구름대도 이번에 지지 구간으로 지지력을 발휘했다 하는 부분이죠. 자, 일단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금 1,050원 근처에서 바닥을 다진 환율입니다. 이것이 단기 급등 이후에 또 조정을 거치면서도 건 60원까지 왔는데요. 이 60원이라는 레벨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작년 말 1,055원 30전이라고 하는 연말 환율로 어지간한 국내 수입업체들은 전부 유산소나 등등 해서 이렇게 즉 출발 선상이 1,055원 30전이고 그보다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초조해지는 곳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조금씩 환율이 밀리면 시장 자율적인 어떤 저가 매수 내지는 결제 수요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레벨이고 또 3월 말 이 무렵이면은 또 항상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들의 역송금 수요 그리고 은행권에서의 또 외화 차익금 관련한 충당금을 또 쌓아야 하는 이런 등등의 수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만 짧게만 보자고 한다면은 1,060원 아래쪽으로는 그렇게 멀리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1,055원 정도겠는데요. 반면에 위로는 우리가 이미 90원 근처까지 가봤던 환율이고 지금 여기서 차트상으로 보여지는 한 72원, 73원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2월 말 넘기 전에 고비겠습니다만 결국 주식시장 보면서 이렇게 환율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못 간다면 환율은 조금 이렇게 위쪽이 열려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나 예전 같은 급등 내지는 폭등이라고 하는 그런 환율은 우리 이제 면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BOJ 효과가 단발적일 수도 있으니까 더 관찰해보자. 그리고 연내 QE가 완전히 종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 하셨고 2월 말까지가 기로점이니까 전반적으로 주의해야 되는데 환율은 아래쪽보다 약간 더 위쪽이 열려있지만 변동성은 크지 않을 거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멘토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인데요. 오늘 먼저 과연 상승일지 하락일지 시장 게이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상승은 약 50%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 시장이 혼조세를 좀 마감을 해온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주택시장 지수가 9개월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지표 발표가 좀 했었죠. 한파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 눈치 보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 좀 보게 된다면 야간 시장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로 좀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약 0.12%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수는 약보합세로 좀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수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된다면 추세가 여전히 하락세대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단권역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이 돌파를 해주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상단권역에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정고점에 대한 어느 정도 상승까지, 정고점에 대한 위치까지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 쪽의 매도 물량이 점차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해주는, 즉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코스닥 시장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시만요. 매매하고 가실게요. 네, 동시효과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관심 있게 볼만한 테마 종목군들을 좀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섹터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일진머티리얼즈, 강보합권역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다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코스모 화학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느 정도 61선, 즉 수급선에 안착을 해주고 난 이후에 한 차례 박스권,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61선을 안착을 해놓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마디가 더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면에 놓고 봤을 때는 공략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다음 종목은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박스권역으로 보였었던 11,000원대 초반권역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마찬가지로 주정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산업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여전히 박스권역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군들 재료가 있기 때문에, 즉 재료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MW에서 전기차를 1개월 먼저 일찍 좀 출시한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3월달이나 4월달 정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도는 점차적으로 좀 증폭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2차전지 섹터가 아니다라면 최근에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사물인터넷 관련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 S넷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동시효과의 흐름들도 상한가의 모습들 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발주의 흐름들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엔텔스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자, 엔텔스 같은 기업은 전날 장 막판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 14,95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거의 이제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에는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성 ITX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성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내수 섹터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내수 섹터 볼 수 있는 하츠라는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리모델링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인데요.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고속 충전이 가능한 코디에스 같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종목군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디매매 기법과 정확한 수급 분석으로 여러분의 오늘장을 책임지겠습니다.
자, 오늘장 개장을 했습니다.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시장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려면은 우선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3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라면 거래소 시장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셀트리온의 영향이 다소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엔 시가총액 1위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조정이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된다면 강보합권역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코스모화학 0.8%, 일진멀티리얼즈 1.7%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관련주, 즉 2차전지 관련 섹터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한 종목 더 있었죠. 코디에스 같은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코디에스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시가가 조금 떠서 출발해서 보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5,100원 선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봐도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성 종목으로 하치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 리모델링 관련 그 종목군들로 좀 들어가고 있고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크게 겁먹고 매매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소 이제 등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엔텔스하고 효성 STX, ITX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엔텔스를 보시게 된다면 15,300원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2.2%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SNS를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NS이 상한가를 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등락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엔텔스하고 효성 ITX를 함께 보시면 그래도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 ITX하고 엔텔스 중에 그나마 나름대로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지금 엔텔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의 신고가의 흐름들을 거의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2월 9일 수요일 개장 상황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통해서 전해 들어봤네요. 코스피는 소폭이지만 하락 개장해서 1940선에 턱걸이한 상황이고 코스닥은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약간 더 추가해서 보합권이긴 한데 혼조세로 출발한 우리장의 모습입니다. 일본 니케이가 어제 BOJ 호재 덕에 3%나 급등했었잖아요. 어떻게 개장했는지 알아보죠. 0.7% 정도 오늘 밀리네요. 니케이가 14,800선을 소폭 내주면서 14,730선 부근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우 센터장님도 BOJ 효과가 단발성일 수 있다. 실효성도 조금 의문이다라고 하셨었는데 20일과 120일 이평선 만나는 곳에서 니케이가 약간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죠.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달러원이 사흘 만에 제법 크게 올랐습니다. 1,060원대 중반까지 올랐는데 BOJ 재료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밤 미국의 FMC 의사로 공개도 있습니다. 큰 영향을 줄까요?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이 하락한 1,064원 70전에 개장을 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66원 50전까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1,065원, 이 시간 현재는 1,065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락한 것은 경제지표 부진의 원인이 추운 날씨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적극적인 위험 회피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고요. 원화를 포함한 위험 통화들이 강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국채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미 경제지표 부진의 원인을 날씨에만 돌리고 있지는 않다는 인상을 받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미 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과 이로 인해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달러와 약세와 위험 자산 및 위험 통화들의 강세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밤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와 2월 주택시장 지수인데요. 제조업 지수의 경우 미국의 한 지역만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만 미국의 고용 지표와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등 이전에 발표된 부진한 지표들과 연계되면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밤 달러에는 하락폭이 작았는데요. 이는 어제 일본 중앙은행이 은행권에 대한 특별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달러 엔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의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계획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고요. 일본 중앙은행이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이에 대한 전망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엔화가 추가로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달러 원과 관련해서는 N1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만큼 달러 원이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 또한 작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른 대외 변수를 보자면 원화와 상관성이 높은 해외 통화인 호주 달러가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이후에 미 달러와 대비 0.908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이것은 호주 경제를 위해서 약한 호주 달러가 필요하다는 호주 중앙은행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원화에게는 강세를 제한할 수 있는 대외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달러 원이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오는 재료는 달러 원에게 상승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발표되는 1월 FOMC 의사록에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 달러화는 최근 약세에 대해서 차익 실현성 반등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달러화는 1,060원대에서 계속 머물면서 1,070원대 진입 가능성을 엿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 호주 달러 분위기 그리고 N1 매도 포지션의 어떤 약화 이런 부분은 하방에 어느 정도 조금 열리는 그런 쪽의 얘기였는데 목요일 밤을 기점으로 해서 달러 원이 다시 재차 오를 가능성 1,070원대 트라이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으로 외환시장 전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돌발 종목 3선 추려봤는데요. 모두 상한가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사물인터넷 테마 가운데 가장 전일에도 강했죠. 바로 S넷입니다. 오늘도 소위 점 상한가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 곧바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엔텔스도 역시 이틀 연속 급등세를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님께서도 약간의 힌트를 주셨는데 오늘 어김없이 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DN이라는 종목이에요.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곧바로 이 종목도 상한가로 직행해버렸고요. 삼성출판사 역시 지난해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상한가에 직행했다가 약간 상한가는 풀리면서 급등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관련 아침 세 종목을 돌발로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명동 W프레스티지 센터에 계시는 정윤성 PB님께 이 돌발 종목 분석을 부탁드려보죠. 정윤성 PB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강한 종목 3선 추려봤는데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닥 종목들 지금 거의 상한가급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종목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넷입니다. S넷 같은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55.8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0%나 급등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지금 거의 점 상한가에 진입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가 1,888억. 33.1%가 증가를 했고요.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가 40억 9천만 원으로 자연 동기 대비해서 42%나 단기 순이익은 줄었고 매출액 같은 경우 33% 지금 늘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특히나 S넷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지금 움직였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보합권이나 약보합권인데 S넷만이 또 유독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은 사물 인터넷 같은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기업별로 실질적으로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매출액 부분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은 종목들과는 확실한 차별화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난해 11월 사물 인터넷 전담팀이죠. SAMI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앞으로도 사물 인터넷의 선두 주자로 나서겠다는 계획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기업에서 이렇게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앞으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면 이렇게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거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오늘 상한가의 그런 직결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물 인터넷은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하고 또 세계적인 시장도 몇 조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같은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도 Snet 같이 이렇게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또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박효대, 또 주요 주주로 Snet 시스템 같은 경우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점상한가에서 약간 풀렸던 부분을 볼 수 있지만 앞으로도 테마주로서는 이제 식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실적 부분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DN인데요. SDN은 오늘 같은 경우 또 상한가에 진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35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이 398억 원으로 34%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SDN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흑자 전환의 소식으로 인해서 점상한가를 갔었고요. 보통은 좀 의아해하실 게 이렇게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점상한가까지는 가지는 않았었던 부분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SDN 같이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에 대한 깜짝 이슈만으로도 쉽게 점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최근의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DN 같은 경우는 13,000원까지 갔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가 오늘 같은 경우 1,300원대인데요.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지면 이렇게 쉽게 올라왔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비단 SDN뿐만이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코스닥 종목 두세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깜짝 실적으로 인한 점상한가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DN에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태양광 산업과 선해기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로서 태양광 발전 산업과 시스템 공급을 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전방 산업인 태양광 쪽에 대한 발전 산업이 앞으로도 시장의 이슈가 될수록 SDN은 오늘 상한가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그런 급등락에 대한 발전 향방의 여부는 그런 전방 산업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1,000원대에서 뭐 1,500원대에서 그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점상한가를 갔었지만 이런 부분이 최근에 점상한가에 갔다는 것은 그냥 상한가보다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도 또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도 한번 궁금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테마는 오늘 그런 실적 발표가 공개가 됨으로써 모두 다 재료는 노출돼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정도는 이런 그런 관성의 법칙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의 움직임이 있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또 다른 또 장기적인 방향이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9.9%의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됐었죠. 우선은 영업이익 부분이 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0% 증가를 했었고요. 매출액이 1,390억, 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가 56억 원으로 각각 83%, 43%가 증가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깜짝 실적으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죠. 장 초반에는 거의 그 상한가에 근접을 했었지만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SDN처럼 말씀드렸지만 이런 깜짝 실적 발표는 오늘 장 초반에 모두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늘 9.8%의 시가에 모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추가적인 호재가 발표가 돼 있어야지 이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우선 2011년도에는 3,900원대의 주가를 보이다가 8,800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또 코스닥에서 좀 무너지는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4,700원대를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강한
강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위에 때 지금 4,700원이지만 5,000원대 초반대에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받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거에 맞물려서 좀 매물이 추대됐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반영이 됐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5,000원대를 기분 좋게 좀 뚫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출판사에게 5,000원대 뚫는 것은 일단 상당히 중요한 라인인 것 같네요. 계속해서 특징주 분석 더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신일산업이 오늘 아침 적대적 M&A 조짐이 보인다라는 소식 때문에 역시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KCT는 지난해 실적이 부진하면서 급락했습니다. 실적 발표 때문에 급락 아니면 상한가. 오늘 아침 분위기는 좀 극단적인 것 같고요. 삼성전기 최근에 SDI하고 같이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1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 그리고 갤럭시 S5에 대한 출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오늘 꽤 괜찮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 있었던 그런 재료죠. 원격 의료가 입법 추진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정부하고 의사협회하고 거의 합의가 봐졌다고 합니다. 원격 의료주 최근에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마감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또 한 번 일단 아침장에서는 강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신일산업부터 살펴주시죠. 네, 신일산업이 그 황귀남 씨라고 합니다. 황귀남 씨하고 특수관계인 두 분 포함해가지고 11.27% 정도 지분을 좀 확보했다 그러죠. 지분을 확보한 것 뿐이 아니라 경영권 참여를 하겠다, 얘기가 좀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회장이 김영 회장님이신데, 지분을 8.4% 갖고 있고, 특수관계자를 포함해도 9.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로 황귀남 씨가 더 매수를 할지 아니면 현재 김영 회장이 경영권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을 더 매수를 해야 되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은 이건 실적과 관계없이 매수 호가 자체가 높아지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순하게 이건 얼마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 좀 힘든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면은 이 실적이 이 정도 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의 호재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약간 복불복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또 경영권 싸움이라는 게 또 상당히 한번 시세가 발생하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면은 보통 저점 대비해서 경영권 분쟁이, 어떤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점 대비해서 보통은 100%에서 200% 정도까지 주가가 올랐던 경험이 있다라면은, 신일산업이 주가가 오른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한 2,000원에서 한 2,200, 4,5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런 수익을 노리고 지금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어떤 뉴스에 의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매수하시는 분들도 어떤 이 회사가 돈을 잘 번다라는 어떤 사업적인 모멘텀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좀 끌고 가시는 게 맞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좀 매수가 된다라면은 매수를 좀 가담하셨다가 좀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좀 털으셔야 된다라는 건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KCT가 영업이익이 이번에 나온 게 3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40% 정도 급감을 했는데 작년에 매출액을 본다면 485억 정도 매출을 보였고 단기 이익은 24억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실적이 물론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닙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조금은 어닝 쇼크에 의해 가지고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다는 얘기는 올해 의외로, 좀 선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이 종목이 실적 자체가 이번에 갑자기 주가가 잘 가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안 좋다.
라는 평가가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이 부분은 작년 내내 계속 보여줬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계속 2,400원대를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적자가 아니라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면은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490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2,430원 정도의 또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보면서 뭐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2,400원 초반이 잘 지지되는지를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2,400 한 20원, 30원은 또 한 5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50원이라는 얘기는 한 2% 정도 더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 이거를 자르고 다른 걸 옮겨 타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손실이 좀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전량 매도 처리하기에는 좀 한번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삼성전기를 좀 보신다라면은 이번에 이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워낙에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작년 1년 내내 계속 하락세를 보여줬었죠. 물론 작년에 삼성그룹주들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띈 건 아니지만,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삼성전자향 스마트폰 부품을 많이 납품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갤럭시5가 완전히 참패를 당했죠. 뭐 1억대 이상 판매가 간당간당할 정도였고, 그리고 그 갤럭시 노트 3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뭐 갤럭시 기어는 정말로 그냥 기어가는 정도 수준의 판매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번에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안 좋게 나왔다라면은, 이번에 이제 갤럭시 5라든지 새로 나오는 그 갤럭시 기어 2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작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워낙에 작년에 안 팔렸으니까 올해는 좀 더 잘 팔리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뭐 LED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직은 확인을 안 시켜준다는 부분들, 어쨌든 1분기 이후에나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신다라면 주가 자체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한 7만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주가가 걸리면서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저께 좀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원격 의료주들, 의사협회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좀 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안 통과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뭐 인성정보 등 약간 이제 원격 의료 장비, 업체나 의료 정보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비트컴퓨터가 뭐 최대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30개 기관의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때 이게 정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사업을 하는데 더욱더 편한 모습을 띌 수 있겠고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동네 소형 병원 의원들의 환자 기록을 전자정보 환자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국내 대형 병원들,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종합병원에 대해서 영상 정보 이런 저장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서양의 큰 대륙의 이제 국민들은 원격 의료 정비 이런 서비스 상당히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왜냐면은 하다못해 뭐 대형마트를 가려고도 1시간을 차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직접 가는 것도 좋겠지만 거리상으로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형이 좁은 나라고 또 병의원들이 뭐 촘촘하게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러한 소비 욕구가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한된
개선된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섬 지역이라든지 어떤 산간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국민들이 상당히 많지 않기 때문에 효과 자체는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수 있다라는 거는 계속 이어져 얘기가 나왔던 거고, 대신에 이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어쨌든 이게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은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활성화된다라면은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자체가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에가 조금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의 일시적인 그 기간 조정이나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의 기준점은 모두 다 합쳐가지고 오늘 상승하는 거에 2분의 1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50%가 지켜진다라면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격 의료주 오늘 조금 더 윗거리가 다시 한번 달린다 할지라도 한 절반 정도의 상승세는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화의 소식이 있었죠. 김승현 대표가 계열사 전부 다 그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때문에 오늘 그룹주들 강한 모습은 아니고요. 강원랜드가 파라다이스와는 달리 4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죠. 그리고 증설 효과까지 미미하다라는 안 좋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못 말리는 게임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바로 똑같은 유창희 대표님 자리에 앉아 계셨던 정태근 팀장님께서 모바일 게임주 주목하자, 많이 오른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주목해야 된다 하셨었는데, 조이시티가 오늘 또 52주 신고가, 썬데이 토즈는 원래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위메이드, 썬데이 토즈 이 정도만 주목을 받았었다가 요즘엔 조이시티, 액토즈 소프트까지 같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고요. 오늘 세아제강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급등하고 있는데 상승 원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동으로 나가봅니다. 정윤성 PB님. 예, 첫 번째 종목은 한화입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김승현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 소식에 의해서 좀 약간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8일 김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서 한화와 한화케미칼의 대표 집행임원을 지금 변경을 한다고 공시를 했고요. 김 회장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나머지 계열사에도 대표이사 사임서를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계열사 같은 경우는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 LN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7곳이었습니다. 이런 사임은 현행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건데요. 지난 파기환송심에서 지금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좀 선고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17일 상고를 좀 포기하면서 이제 형이 이제 확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김승현 회장의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그룹에 대한 행보에 따라서 이런 그룹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의 향방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오너 리스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단기적인 요인이 컸었죠. 이렇게 장기적인 행보에서는 그 기업의 본연의 가치였던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부분 단기적인 요소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회장의 임무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는 사임을 했지만 그의 입김이라든지 그런 실력 행사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임했다는 부분은 표면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최근의 흐름은 42,000원에서 지금 34,950원까지 좀 하락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차트 부분은 이제 역배열의 그런 모습을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배열로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주가의 흐름은 약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가 흐름 때는 35,000원의 지지선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냐, 34,000원 초반대까지의 이런 지지선을 받쳐주면서 이러한 이평성들 같은 경우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턴을 할 때, 그때 같을 경우는 한화의 그룹주들, 특히 한화의 그런 주가 흐름은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는 타이밍은 그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강원랜드인데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4%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일반 테이블을 지금 112대에서 180대로 61%를 지금 이제 증설을 했었죠. 그렇지만 나머지 50% 정도가 아직 미운영 상태고 언제 운영될지 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점진적으로는 이런 증설 효과는 앞으로 강화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증설 직전에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설 효과가 지금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일 1, 2년 내 마무리되기까지는 성장 정체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3,356억 원, 영업이익이 414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8%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 부분이 44% 크게 감소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940억 원에 비해서 크게 지금 못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의 약세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지금 카지노 관련주로서 파라다이스나 GKL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강원랜드 내국인을 기반으로 해서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는 저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저가 매수는 어느 정도는 분할 매수 좀 임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조이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게임주들 세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 지금 중국 선거 가능성에 따라서 지금 연일 지금 신고권을 갱신을 하고 있죠. 상당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게임주들 간에도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스타일 풋볼이 지금 중국에서 흥행할 것이다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조이시티는 이화뿐만이 아니라 정량의 날개 카카오에서도 누적 60만 다운로드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요. 구글 플레이에서도 인기 무료 게임 부분에서 2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9거일째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2%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 4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우선 애니팡2에 대한 인기가 지속적으로 강세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 매매 정지 예고가 지금 됐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이런 상승세가 무섭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투자 경고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 대비해서 20% 상승했었을 경우 됐는데 19일부터 매매 거래가 지금 정지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지금 이렇게 주가가 꺾이지 않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썬데이 토즈의 대표적인 애니팡2가 앞으로도 이런 누적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당분간 꺾이지 않을 걸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를 또 말씀드릴 텐데요. 액토즈 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에 대한 신작 기대감이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2%가 올랐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가디온 크로스라는 중국 출시가 되고 있고요. 신작 게임 출시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이미 가디온 크로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첫 테스트는 지금 마친 상황이고요. 사전 등록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신규 모바일 게임이죠. 마징가 Z도 출시하자마자 카카오톡 게임 다운로드 순위에서 2위로 바로 등극을 했고요. 카카오톡 버전에 밀려나서도 다운로드가 10위권 내에 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 중국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확보를 하고 있고 게임 소싱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유럽의 톱 개발사들과 협력을 해서 일본에 검증된 게임들을 퍼블리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일본 최고 매출이 2위까지 기록을 했던 세가의 체인 크로니클과 10위권 내 진입을 했던 가디온 크로스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쪽에 대한 성장성은 특히나 샨다 게임즈를 통한 중국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권 매출이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세아제강인데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 오늘 10.6% 상당히 급등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특수관광 업체인 이노스텍 인수로 인해서 특수관 파이프 시장에서 선도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노스텍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 접합 기술을 적용을 한 신소재 특수관 파이프인 클레드 파이프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세아제강의 시장 점유율보다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노스텍 같은 경우는
액화 천연가스, LNG 이송관 등의 지름이 큰 파이프 시장을 선도를 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화제강 같은 경우는 이 업체를 인수를 함으로써 상당히 강력한 호재로서 작용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M&A를 하더라도 전혀 기존에 했던 사업과는 무관한 그런 신규 사업에 진출했던 부분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우려감도 보여주는 것이 과거의 관례인데요. 세제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녹스텍의 인수는 기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기존에 있지 않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호재로서 작용을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화제강 주가에서 약세 흐름이 계속적으로 됐었죠. 129,500원까지 고점을 갔었다가 현재는 95,500원까지 하락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녹스텍의 인수는 상당히 좀 분위기 반전의 효과는 확실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98,000원까지 찍었다 한번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98,000원대에서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뚫어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이 부분을 뚫어지지 못하면 어느 정도 97,0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도 그렇고 또 종목도 매물대 돌파가 관건인 것 같네요. 사실 시간은 오늘 많이 부족하지만 추가 특징 두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KCT는 실적 때문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지만 KC텍은 실적 호조 속에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괜찮다고들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반도체 쪽에 신고가 쓰는 종목이 하나 또 나왔네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GS건설이 5천억대 대규모 유증 규모까지 확정지어서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빠지지 않고 상승합니다.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전략까지 같이 들어보죠. 네, 일단은 KC텍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가스 캐비넷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웨이트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했었는데 이게 이제 단가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용 연마 장비 그리고 슬러리 이런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초반으로 올라갔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2천억 매출에다가 두 자릿수 초반이라는 얘기는 200억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기대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올라오면서 오늘도 1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행보 조정은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변동성 높은 행보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GS건설이 이제 5천억 유증 발표를 했죠.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는 바닥이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될 수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부동산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한 기대감 올라오는 것은 결국은 또 1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아직 추세를 전환시키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한 36,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횡보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자체 조금 좋지 못하고 있죠. 코스피 시장이 좀 약세를 띠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일단 저항권에 머물러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권 돌파를 좀 목전에 두고 있지 않나. 일본에 대한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고 아직은 좀 그 효과를 아직은 그동안에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슈에서 좀 벗어나면은 매물대 돌파 가능하고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 중에서 조선주 좀 관심 있게 보자. 일단 조선주들이 약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부 좀 주식 비중을 높이면서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유가족과 시장 기준으로 1930포인트, 40포인트 여기에 깔딱 고개를 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주도주도 없고 수급도 없는 상태. 오늘 재차 1930선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동양증권 명동 쪽에 계시는 우리 정인선 PB님께도 조언 한 말씀 구해보겠습니다. 환율을 주목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좀 원달러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좀 신흥국들 특히나 그런
쪽에서의 그 환율에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되냐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진정세 국면으로 가겠지만 앞으로도 약세 부분은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달러를 줄이는 폭을 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접근을 하자면 환율 부분에 의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약세의 움직임이 있었던 뭐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금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환율 변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자라는 말씀도 들어봤고 매물대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조선주 조언과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 정윤성 PB와 함께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전일 BOJ 호재는 하루짜리로 끝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재차 하락하면서 1930선 수급도 여전히 꼬여 있는데요. 선물 쪽 분위기 한번 들여다보고 필요한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가집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눈치 보다가 BOJ 회의 결과 나오고 나서 반등을 쭉 해줬는데 어제 그 오후에 있었던 반등폭을 오늘 아침 한 30분, 40분 만에 다 되돌리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왕 움직일 거면 좀 계속 가지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바닥, 그러니까 바닥의 패턴들을 확인해야 되는 과정들이 걸려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눈치관망 보합 출발 이후에 시장은 역시 파생시장 쪽의 추세를, 단기 추세를 말씀드리면 하방 쪽으로 열렸다라고 하락 추세가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출발되었던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재 개인들은 매수 출발 부분에서 매수로 전환 스위칭이 나왔고요. 외국인들 계속 꾸준하게 시장을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관계 쪽에서 매수,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의 매수 스위칭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방어조가 나오고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의 추이는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콜풋 옵션 쪽의 거래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콜옵션 쪽에서 개인들의 나홀로 매수, 외국인과 기관계 매도 우위 쪽 포지션 속에서 풋옵션은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계는 매수 포지션, 그리고 개인들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렇게 놓고만 보더라도 시장의 전반적으로 메이저들의 수급 주체 외국인과 기관은 하방 쪽, 시장 조정 쪽으로 베팅이 좀 강화되고 있다는 수급. 그렇다고 한다면 현물 자체가 지금 힘이 없는 이유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수 자체를 좀 내려놓으려고 한다라는 관점이겠고요. 프로그램 쪽 추이를 보면 차익과 비차익 동반해서 매도 우위 쪽이 잡혔습니다. 오늘 베이시스 자체가 시장 출발과 함께 거의 백어데이션 상태 쪽에 머물고 있는 시점인데요. 현재 기준에서 얕은 백어데이션 상황과 그리고 얕은 컨텐커 상황에서는 매도 우위 쪽이 잡힐 수밖에 없는 관점.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시장을 또다시 부정적으로 잡는 두 번째 원인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고점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유리한 하락 추세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걸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형 전량 쪽으로는 우리가 외국인들의 자막이 매수 강도 확인하자랍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를 확인하자라는 자막이 송출됐는데, 자,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주지 못한다라고, 그리고 매도로 일관된다라면 시장 자체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만이 상승 쪽, 그리고 매도 쪽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은 박스권 하단을 체크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조정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급락이라고 하기에는 종합지수의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현재 기준점은 아침 초반부의 시가 부근에서 어설픈 리바운딩에
거짓불억 양봉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이미 지금 수익 실현을 한 바퀴 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그 추세 쪽에서 하방 추세다라고 강력히 지금 공개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전장 황금 라인 같은 경우는 253.00으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기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중요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을 완벽하게 괴리차가 있긴 하지만 올라탔을 때 상당히 확인하고 추격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 대형주 쪽에 아직 저희들 표현으로 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관망세를 계속 일관하고 중소형 개별주 쪽에서는 포지션이 좀 잡혀있는 것들이 몇몇 이제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목군들 쪽으로 업황 자체를 읽어내면서 분할 매수 관점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관점인데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오전장 황금라인 253.00 올라타기 전까지 매도로만 일관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러분들의 능력치만큼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황금 라인은 이미 깨진 상황인데 253.00 올라타지 못하면 계속해서 매도다 하셨습니다. 지금 메이저들의 포지션도 하방으로 구축돼 있고 시장은 박스권 하단을 체크하려 하고 있다라고 전체적인 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동영 멘토님, 주쌤의 선물시장 전략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일단 유가증권 시장은 나흘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BOJ 호재는 하루짜리 정도로만 그치고 있고요. 당장 니케이 자체도요, 어제 3%가량 이렇게 급반등을 했지만 오늘 역시 한 1%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좀 밀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도 어제처럼 오늘까지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역시 부담입니다. 유일하게 좀 장점은 건설주 가운데 일부 종목이 좀 추가 상승세가 나온다는 것. 오늘 또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5천억대 유증 결정이 났음에도 오늘 이렇게 5%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수급이 이렇게 꼬여있는 상황, 특별히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2,000개 넘게 파는 상황, 조금 전에 김동영 멘토님이 옵션 쪽에서도 이미 오늘 좀 하방 쪽에 메이저 포지션 구축이 돼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었는데 오늘 일단 1930선 정도에 계속 머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 30선이지만 50선 안착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내일은 중국의 HSBC 제조 PMI 속보치가 장중에 나올 예정이고요. 오늘 밤에는 미국 FOMC 1월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재료 우리 주식시장에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